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을 잣대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됨됨이를 보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대로 존경할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나 평생을 약속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욕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진가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찾으려 노력하는 평셔범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배려나 성실함, 그리고 꾸밈없는 따뜻함이야말로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내면의 가치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욕망으로 가득 찬 진심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 전에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토록 혀를 내두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자그마한 금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정직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신혼부부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꽤 신뢰가 두터운 곳이었죠.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때 아닌 오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라며 침대나 소파도 순금으로 만든 것을 쓰냐, 심지어 화장실 타일까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금 침대에서 어떻게 자? 허리 아프게. 그리고 어느 누가 화장실 바닥에 금을 깔아. 사실 저희 부모님은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인 저를 더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용돈은 항상 또래 친구들보다 적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재현아, 우리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딱 대학교 등록금까지다.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벌고 부모만 믿고 사치스럽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 냉정한 선언 덕분에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뛰며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오해했던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게 되면 하나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 그냥 하나만 슬쩍 해도 1년은 편하게 살겠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죠. 그런 소리 마. 그랬다간 우리 부모님은 날 당장 경찰서에 쳐넣을 분들이야. 그 흔한 도금 귀걸이 하나 공짜로 주신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기보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중견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친구들은 불안하지 않냐며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나는 계약직이라는 조건보다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여기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해. 열심히 하다 보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을 거고 저의 이런 뚝심과 긍정적인 태도는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는 계약직이라고 차별하는 나쁜 문화가 없었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부서 과장님은 단연 돋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로 과장 직함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뛰어난 능력은 물론이고 후배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일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고 저 역시 남몰래 그를 동경해왔습니다. 제 오랜 이상형은 외모나 조건보다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과장님으로부터 조심스러운 고백을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 불쾌할 거 합니다. 하지만 더는 억누르기 어려울 만큼 재현 씨를 향한 마음이 커져버렸네요. 혹시 제 고백이 많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평소 성격처럼 차분하고 예의 바른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지만 저 역시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과장님이었고 사무실에서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죠.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철저함이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1년 넘게 비밀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거 말고 당당하게 같이 퇴근하고 집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어. 재현이 너의 옆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를 하는 그의 손은 몹시 긴장한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까지 더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이런 당신이라서 더 좋은데 나도 이제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그는 곧장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죠. 평소 무뚝뚝한 저희 부모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생각했지만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며 평생 보석의 가치를 감정해오신 저희 어머니는 예비 사위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는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까지 끝내주는구먼. 내가 평생 하는 일이 보석 가치를 알아보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사위는 흠잡을 데 없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고는 퇴근 후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앉아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고 고집도 세신 아버지를 상대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열렬히 좋아하시던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저조차 표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 후배들에게 일일이 부탁하고 작은 선물까지 해가며 그 귀한 티켓을 2장이나 구해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셨고 그 콘서트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의 모습은 제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복잡한 집안 사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3 때 이혼하셨어. 두 분 다 시골 분들이라 지금도 한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솔직히 난 아직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 입으로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 분이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은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다며 고향에는 얼씬도 안 해. 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젊을 적부터 싸움따르로 동네에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했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대가 누구든 막말을 퍼붓고 화를 내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며 정 내키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비 시누이를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빠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언니한테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우리 가족, 특히 엄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잘 생각해봐요. 그녀는 몇 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상대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온 그에게 소금을 뿌렸고 그 일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지낸다고 털어놓았죠. 남편과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소금을 뿌리시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마저 조금씩 흔들릴 때쯤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준 것은 역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재현아, 결혼은 어디까지나 우리 둘의 문제야. 어머니가 어떻든 난 항상 당신 편일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만 믿고 드디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쯤 걸리는 작은 읍내. 저희는 먼저 시어머니 댁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도착 30분 전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기어오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굼뜰 리가 없는데 필시 내 옆에 있는 그 계집애가 게으름을 피웠겠지. 제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막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황급히 통화 음량을 줄였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차가운 비수가 꽂힌 뒤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댁 마당에 도착했을 때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정말이지 강렬했습니다. 마치 취조라도 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살피셨죠.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 옆에 있던 강아지 복순이가 꼬리를 치며 제게 다가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복순아,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넌 지금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똥개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왜 내 어머니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래도 꽤 푸짐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아들만 챙기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생선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아들 밥그릇 위에 올려주면서 제가 갈비찜에 젓가락을 가져가자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셨습니다. 넌 젊은 애가 관리도 안 하니? 그렇게 고기 반찬만 집어 먹으니까 살이 찌지. 아이고, 얼굴이 아주 달덩이 같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제게
남편은 다정하게 물을 따라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예 작정했다는 듯 본격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넌 대체 우리 아들을 뭘로 꼬신 거니? 우리 아들이 중견기업 과장이면 잘난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 듣자니 넌 계약직이라며? 정규직 과장이랑 계약직 대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혹시 꽃뱀 아니야? 내 관상을 보아하니 딱 그렇구먼. 꽃뱀이라는 말까지 듣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관상이 땅며느리 잡을 관상이시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라. 어른 앞에서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난 너같이 기본도 안 된 애는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노를 참던 남편이 갑자기 식탁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쇼핑백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장모님이랑 재현이가 어머니 드린다고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서 쇼핑백을 낚아채듯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곤 순식간에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금목걸이 아니니? 이게 몇 돈짜리야? 쇼핑백 안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예물로 준비해주신 순금 10돈짜리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우리 사돈댁이 뭘 좀 아시는 분인가 보구나. 너, 이제 보니까 아주 합격이야. 합격. 갈비찜 더 내줄까? 금목걸이 하나에 꽃뱀에서 합격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보며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금목걸이를 단호하게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목걸이 받으실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어머니께 이런 귀한 선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아니, 사돈댁이 나한테 준 선물을 내가 왜 뺏어가? 저는 남편에게서 목걸이를 건네받아 다시 쇼핑백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제가 합격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머님이 불합격이시네요. 저는 예의도 모르고 사람을 정규직, 계약직으로 나누는 분을 어머니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목걸이는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만약 이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저한테 정말 소금을 뿌리셨겠네요. 금목걸이가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시골 촌사람이라 뭘 몰라서 그랬어. 나는 내가 그냥 우리 아들 돈이나 뜯어 먹으려고 접근한 줄 알았지.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말이 심하시네요. 제 장인, 장모님께서 얼마나 큰 금은방을 하시는지 알긴 하세요? 오히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요.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자리에 앉히며 말했죠. 오빠는 여기 계속 있어.
괜히 나 때문에 모자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나 먼저 갈게. 제가 집을 박차고 나오자 남편도 망설임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등 뒤에 대고 끝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그 금목걸이는 두고 가야지. 그거 내 선물이란 말이야.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 안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바로 예비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후 따로 살고 계신다는 그분이셨죠. 덕균아, 애비다. 잘 내려왔느냐? 혹시 내 엄마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니지? 남편이 머뭇거리자 시아버님은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예비 새아가도 듣고 있겠구나. 아가, 그 늙은 여편네가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대신 사과하마. 행여 기분 상한 게 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흘려버려라. 그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게 하나도 없어. 자신보다 더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아버님의 따뜻한 음성에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를 통해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어서 오너라. 내가 아까부터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희는 서울로 향하던 차를 돌려 시아버님이 계신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악몽과도 같았지만 어쩌면 이 길의 끝에서 저는 또 다른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인간관계의 척도가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끝까지 자신의 사람을 지키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을 잣대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됨됨이를 보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대로 존경할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나 평생을 약속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욕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진가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찾으려 노력하는 평셔범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배려나 성실함, 그리고 꾸밈없는 따뜻함이야말로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내면의 가치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욕망으로 가득 찬 진심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 전에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토록 혀를 내두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자그마한 금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정직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신혼부부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꽤 신뢰가 두터운 곳이었죠.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때 아닌 오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라며 침대나 소파도 순금으로 만든 것을 쓰냐, 심지어 화장실 타일까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금 침대에서 어떻게 자? 허리 아프게. 그리고 어느 누가 화장실 바닥에 금을 깔아. 사실 저희 부모님은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인 저를 더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용돈은 항상 또래 친구들보다 적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재현아, 우리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딱 대학교 등록금까지다.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벌고 부모만 믿고 사치스럽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 냉정한 선언 덕분에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뛰며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오해했던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게 되면 하나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 그냥 하나만 슬쩍 해도 1년은 편하게 살겠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죠. 그런 소리 마. 그랬다간 우리 부모님은 날 당장 경찰서에 쳐넣을 분들이야. 그 흔한 도금 귀걸이 하나 공짜로 주신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기보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중견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친구들은 불안하지 않냐며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나는 계약직이라는 조건보다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여기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해. 열심히 하다 보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을 거고 저의 이런 뚝심과 긍정적인 태도는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는 계약직이라고 차별하는 나쁜 문화가 없었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부서 과장님은 단연 돋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로 과장 직함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뛰어난 능력은 물론이고 후배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일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고 저 역시 남몰래 그를 동경해왔습니다. 제 오랜 이상형은 외모나 조건보다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과장님으로부터 조심스러운 고백을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 불쾌할 거 합니다. 하지만 더는 억누르기 어려울 만큼 재현 씨를 향한 마음이 커져버렸네요. 혹시 제 고백이 많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평소 성격처럼 차분하고 예의 바른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지만 저 역시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과장님이었고 사무실에서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죠.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철저함이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1년 넘게 비밀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거 말고 당당하게 같이 퇴근하고 집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어. 재현이 너의 옆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를 하는 그의 손은 몹시 긴장한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까지 더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이런 당신이라서 더 좋은데 나도 이제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그는 곧장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죠. 평소 무뚝뚝한 저희 부모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생각했지만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며 평생 보석의 가치를 감정해오신 저희 어머니는 예비 사위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는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까지 끝내주는구먼. 내가 평생 하는 일이 보석 가치를 알아보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사위는 흠잡을 데 없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고는 퇴근 후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앉아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고 고집도 세신 아버지를 상대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열렬히 좋아하시던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저조차 표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 후배들에게 일일이 부탁하고 작은 선물까지 해가며 그 귀한 티켓을 2장이나 구해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셨고 그 콘서트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의 모습은 제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복잡한 집안 사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3 때 이혼하셨어. 두 분 다 시골 분들이라 지금도 한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솔직히 난 아직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 입으로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 분이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은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다며 고향에는 얼씬도 안 해. 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젊을 적부터 싸움따르로 동네에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했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대가 누구든 막말을 퍼붓고 화를 내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며 정 내키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비 시누이를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빠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언니한테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우리 가족, 특히 엄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잘 생각해봐요. 그녀는 몇 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상대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온 그에게 소금을 뿌렸고 그 일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지낸다고 털어놓았죠.
남편과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소금을 뿌리시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마저 조금씩 흔들릴 때쯤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준 것은 역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재현아, 결혼은 어디까지나 우리 둘의 문제야. 어머니가 어떻든 난 항상 당신 편일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만 믿고 드디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쯤 걸리는 작은 읍내. 저희는 먼저 시어머니 댁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도착 30분 전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기어오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굼뜰 리가 없는데 필시 내 옆에 있는 그 계집애가 게으름을 피웠겠지. 제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막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황급히 통화 음량을 줄였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차가운 비수가 꽂힌 뒤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댁 마당에 도착했을 때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정말이지 강렬했습니다. 마치 취조라도 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살피셨죠.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 옆에 있던 강아지 복순이가 꼬리를 치며 제게 다가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복순아,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넌 지금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똥개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왜 내 어머니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래도 꽤 푸짐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아들만 챙기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생선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아들 밥그릇 위에 올려주면서 제가 갈비찜에 젓가락을 가져가자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셨습니다. 넌 젊은 애가 관리도 안 하니? 그렇게 고기 반찬만 집어 먹으니까 살이 찌지. 아이고, 얼굴이 아주 달덩이 같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제게 남편은 다정하게 물을 따라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예 작정했다는 듯 본격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넌 대체 우리 아들을 뭘로 꼬신 거니? 우리 아들이 중견기업 과장이면 잘난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 듣자니 넌 계약직이라며? 정규직 과장이랑 계약직 대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혹시 꽃뱀 아니야? 내 관상을 보아하니 딱 그렇구먼. 꽃뱀이라는 말까지 듣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관상이 땅며느리 잡을 관상이시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라. 어른 앞에서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난 너같이 기본도 안 된 애는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노를 참던 남편이 갑자기 식탁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쇼핑백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장모님이랑 재현이가 어머니 드린다고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서 쇼핑백을 낚아채듯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곤 순식간에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금목걸이 아니니? 이게 몇 돈짜리야? 쇼핑백 안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예물로 준비해 주신 순금 10돈짜리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우리 사돈댁이 뭘 좀 아시는 분인가 보구나. 너, 이제 보니까 아주 합격이야. 합격. 갈비찜 더 내줄까? 금목걸이 하나에 꽃뱀에서 합격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보며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금목걸이를 단호하게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목걸이 받으실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어머니께 이런 귀한 선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아니, 사돈댁이 나한테 준 선물을 내가 왜 뺏어가? 저는 남편에게서 목걸이를 건네받아 다시 쇼핑백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제가 합격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머님이 불합격이시네요. 저는 예의도 모르고 사람을 정규직, 계약직으로 나누는 분을 어머니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목걸이는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만약 이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저한테 정말 소금을 뿌리셨겠네요. 금목걸이가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시골 촌사람이라 뭘 몰라서 그랬어. 나는 내가 그냥 우리 아들 돈이나 뜯어 먹으려고 접근한 줄 알았지.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말이 심하시네요. 제 장인, 장모님께서 얼마나 큰 금은방을 하시는지 알기나 하세요? 오히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요.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자리에 앉히며 말했죠. 오빠는 여기 계속 있어. 괜히 나 때문에 모자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나 먼저 갈게. 제가 집을 박차고 나오자 남편도 망설임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등 뒤에 대고 끝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그 금목걸이는 두고 가야지. 그거 내 선물이란 말이야.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 안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바로 예비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후 따로 살고 계신다는 그분이셨죠. 덕균아, 예비다. 잘 내려왔느냐? 혹시 내 엄마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니지? 남편이 머뭇거리자 시아버님은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예비 새아가도 듣고 있겠구나. 아가, 그 늙은 여편네가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대신 사과하마. 행여 기분 상한 게 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흘려버려라.
그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게 하나도 없어 자신보다 더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아버님의 따뜻한 음성에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를 통해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어서 오너라. 내가 아까부터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희는 서울로 향하던 차를 돌려 시아버님이 계신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악몽과도 같았지만 어쩌면 이 길의 끝에서 저는 또 다른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인간관계의 척도가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끝까지 자신의 사람을 지키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을 잣대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됨됨이를 보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대로 존경할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나 평생을 약속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욕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진가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찾으려 노력하는 평셔범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배려나 성실함, 그리고 꾸밈없는 따뜻함이야말로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내면의 가치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욕망으로 가득 찬 진심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 전에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토록 혀를 내두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자그마한 금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정직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신혼부부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꽤 신뢰가 두터운 곳이었죠.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때 아닌 오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라며 침대나 소파도 순금으로 만든 것을 쓰냐, 심지어 화장실 타일까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금 침대에서 어떻게 자? 허리 아프게. 그리고 어느 누가 화장실 바닥에 금을 깔아. 사실 저희 부모님은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인 저를 더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용돈은 항상 또래 친구들보다 적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재현아,
우리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딱 대학교 등록금까지다.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벌고 부모만 믿고 사치스럽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 냉정한 선언 덕분에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며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오해했던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게 되면 하나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 그냥 하나만 슬쩍 해도 1년은 편하게 살겠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죠. 그런 소리 마. 그랬다간 우리 부모님은 날 당장 경찰서에 쳐넣을 분들이야. 그 흔한 도금 귀걸이 하나 공짜로 주신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기보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중견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친구들은 불안하지 않냐며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나는 계약직이라는 조건보다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여기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해. 열심히 하다 보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을 거고 저의 이런 뚝심과 긍정적인 태도는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는 계약직이라고 차별하는 나쁜 문화가 없었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부서 과장님은 단연 돋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로 과장 직함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뛰어난 능력은 물론이고 후배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일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고 저 역시 남몰래 그를 동경해왔습니다. 제 오랜 이상형은 외모나 조건보다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과장님으로부터 조심스러운 고백을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 불쾌할 거 합니다. 하지만 더는 억누르기 어려울 만큼 재현 씨를 향한 마음이 커져버렸네요. 혹시 제 고백이 많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평소 성격처럼 차분하고 예의 바른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지만 저 역시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과장님이었고 사무실에서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죠.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철저함이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1년 넘게 비밀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거 말고 당당하게 같이 퇴근하고 집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어. 재현이 너의 옆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를 하는 그의 손은 몹시 긴장한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말까지 더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이런 당신이라서 더 좋은데 나도 이제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그는 곧장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죠. 평소 무뚝뚝한 저희 부모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생각했지만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며 평생 보석의 가치를 감정해오신 저희 어머니는 예비 사위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는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까지 끝내주는구먼. 내가 평생 하는 일이 보석 가치를 알아보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사위는 흠잡을 데 없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고는 퇴근 후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앉아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고 고집도 세신 아버지를 상대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열렬히 좋아하시던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저조차 표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 후배들에게 일일이 부탁하고 작은 선물까지 해가며 그 귀한 티켓을 2장이나 구해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셨고 그 콘서트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의 모습은 제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복잡한 집안 사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3 때 이혼하셨어. 두 분 다 시골 분들이라 지금도 한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솔직히 난 아직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 입으로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 분이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은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다며 고향에는 얼씬도 안 해. 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젊을 적부터 싸움따르로 동네에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했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대가 누구든 막말을 퍼붓고 화를 내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며 정 내키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비 시누이를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빠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언니한테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우리 가족, 특히 엄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잘 생각해봐요. 그녀는 몇 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상대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온 그에게 소금을 뿌렸고 그 일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지낸다고 털어놓았죠. 남편과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소금을 뿌리시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마저 조금씩 흔들릴 때쯤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준 것은 역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재현아, 결혼은 어디까지나 우리 둘의 문제야. 어머니가 어떻든 난 항상 당신 편일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만 믿고 드디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쯤 걸리는 작은 읍내. 저희는 먼저 시어머니 댁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도착 30분 전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기어오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굼뜰 리가 없는데 필시 내 옆에 있는 그 계집애가 게으름을 피웠겠지. 제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막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황급히 통화 음량을 줄였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차가운 비수가 꽂힌 뒤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